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1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차 14주차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15주차에 학기말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학기말 시험 일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하이클래스 학기말 시험 평가 공지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올렸고요. 여러분들은 그 학기말 시험 공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그 공지에서 밝혔다시피 시험 문제 15주차 목요일 7월 2일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면 평가 방식으로 치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시간 엄수하셔서 강의실에 출석하셔서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 2일 시험 보기 위해서 학교에 올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만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입실이 거부되고요.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당일 발열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강의 자료실에 불출석 신청서, 불응시 신청서, 제가 정확히 제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신청서 서식을 올려놨으니까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월 2일 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평가를 통해서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별도의 평가 방법은 제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불응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제 연구실이나 또는 강의실에서 주관식 시험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일날 발열 등 증상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별도의 평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차가 이제 강의로는 마지막 주차인데요. 저희가 이제 변론까지 이제 진도를 나가고요. 이제 증거서부터는 2학기 때 민사소송법 2 시간에 이제 증거서부터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이제 변론 끝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변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준비 서면이라든지,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변론의 실시 한번 보죠. 우리 교재의 252쪽입니다. 변론의 실시. 자,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가 종결되면 이제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변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이제 원고 피고가 이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원고는 자신이 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어떤 청구 취지라든지 청구 원인의 개요를 이제 진술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이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든지 또는 기각해 달라든지 이런 이제 신청을 하게 돼요. 이때 이 원고의 신청을 본안의 신청이라고 하고 피고의 신청을 이제 반대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고가 본안 신청을 하고 피고가 반대 신청을 함으로써 이제 변론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될 거고요. 그 이후 이제 원고 피고는 각자 자신의 어떤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을 이제 제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 방어 방법에는 252쪽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부분 한번 보시죠.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소송 자료를 공격 방법,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 자료를 방어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격 방어 방법에는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 부인, 증거 신청 등이 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뭐 법률상 주장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률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정권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의 이제 법률 해석이라든지 법률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 주세요라는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데 불구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실의 주장이죠. 주장 책임이 적용되죠.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변론주의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253쪽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태도는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부인,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 그다음에 부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자백, 그렇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부지, 모른다는 부인, 아니다로 추정이 돼요. 부지하는 건 부인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침묵은 변론의 전체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부인과 항변 한번 보죠. 부인이나 항변 모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는 그런 진술을 부인, 항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든 항변이든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항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부인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배척하는 거고요.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부인 먼저 한번 보죠.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부인하고 간접 부인이 있어요. 직접 부인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금전대여 사실 주장에 대해서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직접 부인이에요. 직접 부인 또는 단순 부인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부정하는 경우가 이게 간접 부인이에요. 간접 부인. 이건 이제 적극 부인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금전을 빌렸냐? 네가 그건 나한테 그냥 준 거잖아. 증여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게 간접 부인입니다. 금전 대여 사실과 금전 증여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빌려주면 빌려준 거고 그냥 주면 그냥 준 거지 빌려준 거와 그냥 준 게 이게 양립할 수 없잖아요. 금전 대여 사실과 금전 증여 사실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금전 대여 주장을 배척하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증여 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금전 대여 주장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접 부인 또는 적극 부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 254쪽 한번 보시죠. 254쪽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게 그게 항변이다 이거예요. 아까 그 부인하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을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경우가 항변이냐면 그래 금전 대여 사실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변제했다. 응? 변제 항변이죠. 금전을 대여했지만 변제했다. 이게 변제항변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금전 대여 사실과 양립하죠. 양립 가능하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 인정해. 근데 내가 갚았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 인정해. 근데 그거 내가 언제 빌린 건데 10년도 넘었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런 게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배척하는 거고요.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들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금전 대여 사실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금전을 대여받은 게 아니라 증여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예요? 이건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금전 대여 사실과 증여 사실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금전을 대여받았지만 변제했다. 또는 내가 금전을 대여받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항변이 되는 거죠. 자, 254쪽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자, 본안의 항변. 이걸 이제 본안의 항변이라, 본안을 다투는 항변이라서 본안의 항변이라고 해요. 이거 항변은, 넓은 의미의 항변은 본안의 항변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한 본안의 항변뿐만 아니라 소송상 항변도 포함되거든요. 253쪽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소송상 항변에는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 상대방의 증거 신청에 대해 각하를 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 하여 증거조사 결과를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증거 항변 등이 있다. 이런 항변도 있어요. 이게 이제 소송상 항변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부인하고 이제 대비시켜서 살펴볼 건 본안의 항변이겠죠. 그죠? 부인도 본안에 대해서 다투는 거니까. 본안의 항변. 그래서 내가 이제 본안의 항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254쪽 세 번째 단락으로 돌아오시면요. 본안의 항변은 권리 근거 규정의 반대 규정의 성질에 따라서 권리 장애 사실 항변, 권리 소멸 사실 항변, 권리 저지 사실 항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권리 장애 사실 항변은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사유. 그러니까 권리 장애 사실이라는 건 아예 권리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죠. 애당초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 사유.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 하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거, 불공정 법률 행위다, 또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된다. 뭐 이런 사유들, 이런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권리 장애 사실 항변이고요. 권리 소멸 사실 항변은 일단 권리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권리가 소멸됐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권리 소멸 사실 항변에 해당되는 거는 그러니까 당초에 무효 사유가 아닌 사유들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변제했다, 뭐 공탁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런 변제, 공탁, 혼동과 같은 채권의 소멸 원인.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권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소멸했다는 거죠.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취소됐다. 취소권이 행사돼서 소멸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소멸 사실의 항변에 속하고요. 권리 저지 사실의 항변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그런 항변이에요. 그래서 그 유치권 항변, 그다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동시행 항변 등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뭐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보면 가끔 이게 무슨 권리 장애 사실 항변이냐, 권리 소멸 사실 항변이냐, 권리 저지 사실 항변이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자, 부인과 항변의 구별, 이제 부인과 항변 구별 한번 보죠.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 구별, 양자의 차이는 상대방의 주장과 양립 가능한 사실을 들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배척하는 게 항변이라고 그랬죠. 부인은 뭐예요?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들어서 이제 배척하는 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항변은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구별되죠. 그 다음에 255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금전대여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 부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부인당하면 금전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그 금전대여 사실을 주장한 상대방이 이제 증명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제 항변의 경우에는요, 항변을 제출한 사람이 항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금전대여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서 변제 항변을 했다. 그래, 금전은 내가 대여받았지만 내가 변제했다. 이렇게 변제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해서 자백이 성립한 거죠. 재함부 자백. 그러니까 이 항변은요, 재함부 자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재함부 자백의 성질.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함부 자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제항변, 변제 사실에 대해서는 변제항변을 제출한 사람이 이제 증명 책임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판결 이유에서요. 부인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부인에 대해서는 뭐 부인 하나 뭐 인정하기 어렵고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부인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변제 항변 같은 이런 항변을 한 경우 있죠. 항변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만약에 배척하는 경우에 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피고가 변제 항변을 하나 뭐 인정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항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부인에 대해서는 뭐 누가 부인하는데 그 부인이 어떻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항변에 대해서는. 만약에 항변에 대해서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 판단 누락에 위법한 판결이 돼요. 이런 점에서 이제 부인과 항변이 이제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257쪽 한번 보시죠. 257쪽의 소송상 합의 한번 볼게요. 자, 소송상 합의란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장래 계속될 특정한 소송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소송상 합의 또는 소송 계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소송상 합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재소 합의, 소치아 합의가 있죠.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불법행위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서로 합의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뭐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많이 하죠. 그죠? 더 이상 이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기 싫으니까 서로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부재소 합의를 같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소치아 합의도 많이 해요. 현재 이제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또 합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합의를 하면서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 또는 뭐 바로 뭐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치아 합의예요. 이런 부재소 합의, 소치아 합의.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재소 합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소치아 합의를 해놓고 소를 취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58쪽 한번 보세요. 258쪽에 사법계약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통설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학설을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소송상 합의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법계약설이 그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소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밑에 줄 보시면 피고가 소취하 합의의 존재를 항변으로 주장해서 입증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들어 소각하 판결을 한다.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서로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소 취하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원고가 소를 취하지 않고 계속 소를 유지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고가 이제 우리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소 취하 합의가 있었습니다라는 이런 이제 소 취하 항변을 이제 소송에서 주장을 하고 증명이야 뭐 합의서 제출하면 그 증명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해당 소송을 부적법 각하를 해요. 그럼 부재소 합의가 있었던 경우는 어떠냐? 259쪽 한번 보시죠. 25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만일 부재소 합의에 위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부재소 합의를 직권조사 사항으로 보죠. 통설은 부재소 합의를 이제 항변 사항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당사자 간에 부재소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로 피고겠죠. 피고가 이제 부재소 합의 사실을 주장을 해서 증명을 하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제 부적법 각하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부재소 합의를 직권 조사 사항으로 보고 있죠. 우리 앞에서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당사자 사이의 부재소 합의가 소송의 쟁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 성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잖아. 법률상 지적 의무. 응?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소송 기록을 보다 보니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부재소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후 그 다음에 이제 부재소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62쪽 한번 보세요. 262쪽 변론 조서 한번 보죠. 262쪽 변론 조서 한번 보세요. 자, 변론 조서는 변론의 경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민사법정, 민사소송 어떤 법정에 지금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민사법정에 가보면 이제 법대 판사님이 계시고 법대 밑에 이렇게 법복 같은 걸 입고 한 분이 앉아 계시죠. 이분이 이제 그 변론 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재판에 참여해서 변론 조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 등은 변론 기일에 참여해서 기일마다 이제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263쪽의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법원 사무관 등의 조서 작성 권한은 공중기관으로서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물론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 사무관 등의 대리 작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 조서 작성 권한은 법원 사무관 등의 고유 권한이에요. 따라서 재판장이 조서의 기재 내용이 스스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재판장이 스스로 이를 정정 삭제해 가피라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대한 이의라는 별도의 방법이 있어요. 다투는 방법이 있고요.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다. 264쪽 한번 보시죠. 264쪽. 자, 조서 등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 부분 한번 보세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기 이제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송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재판서라든지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교부 등과 같은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에 일반인의 열람권 한번 보죠.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됐어야 돼요. 재판이 끝났어야 된다고. 재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요. 재판이 끝났어야 돼요. 상소기관이 도가했다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인 경우는 이제 선고된 경우 확정되죠. 이렇게 재판이 끝났어야 돼. 이렇게 재판이 확정된 재판의 소송 기록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복사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복사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해당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내 소송 기록 내가 딴 사람 보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조서의 증명력 한번 보죠.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오로지 조서로만 증명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변론의 방식이 지켜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 조서만으로 증명해야 돼요. 변론 조서만으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 심지어는 조서를 직접 작성한 법원 사무관 등의 증언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오로지 조서만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법정 증거주의가 채택됐다 그러죠.
증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변론 조소로만 증명해야 돼. 조소를 작성한 법원 사무관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증명이 안 돼요. 오로지 변론 조소로만 증명해야 된다. 그럼 이때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변론의 일시와 장소, 변론의 공개 유무, 관여 법관,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 판결의 선고 일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뭐로만 증명해야 돼? 변론 조소로만. 근데 변론 조소를 분실했어. 이런 없겠지만 하여튼 변론 조소가 분실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변론 조소가 분실당한 경우에는 변론 조소가 없는데 어떻게 변론 조소로 증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변론 조소가 없어진 때에는 이때는 어쩔 수 없어. 이때는 이제 다른 증거 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겠지만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변론 조소로만 증명을 해야 된다. 심지어 그 조소를 직접 작성한 법원 사무관 등의 증언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없다. 그 다음 266쪽 한번 보시죠. 변론 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한번 보죠. 자,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봐요. 자, 먼저 당사자의 불출석, 어떤 경우가 불출석한 것으로 되는가? 당사자의 불출석이란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어도 변론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석한 게 되는 거예요. 출석했는데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석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출석을 했지만 내가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면 그거는 결석한 거다. 결석한 거다. 이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했는데 아무런 변론하지 않으면 그럼 불출석한 것으로 된다. 이게 불출석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 보면 진술 금지 재판을 받은 사람 있죠. 진술 금지 재판. 진술 금지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진술 금지 재판을 받으면 해당 신급에서는 변론 능력을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진술 금지 재판을 할 땐 변호사 선임 명령을 내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변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진술 금지 재판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기가 그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퇴정 명령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정한 경우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출석에 해당이 되려면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았어야 된다. 그래서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 267쪽이요.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기일 통지서의 송달이 불능이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기일 혜택가 아니다. 기일 혜택가 아니다. 공시 송달에 의한 기일 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이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우리 소송법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크게 세 가지예요. 진술간주, 자백간주, 소치하간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백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나머지는 발생하죠. 나머지는 발생하는데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공시송달에는 기일통지가 이 부적법한 기일통지인가요? 아니죠. 이건 적법한 기일통지예요.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는. 근데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른 불출석의 효과는 다 인정되는데 뭐는 인정되잖아. 자백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요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죠. 자, 268쪽 한번 펼쳐보세요.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이런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해요. 임의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을 때는 무슨 진술간주, 자백간주, 소치하간주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을 때만 이러한 불출석의 효과, 이걸 갖다 이제 기일혜태라 그래요. 이런 기일혜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필요적 변론기일의 268쪽입니다.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만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의적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더라도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 선고기일에는요,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아요. 판결 선고할 때는요, 변호사에게 이제 위임한 소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선고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이제 직원을 내보내죠. 직원을 내보내서 직원이 이제 듣고 오죠.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 선고기일에 결석했다고 불출석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기일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증거조사기일이 법정 외에서, 법원 바깥에서 증거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 검증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법정 외에서 열리는 증거조사기일은 필요적 변론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석한다고 해서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 내에서, 법원 내에서 하는 증거조사기일이 있어요. 보통 증인신문 같은 경우는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 내에서 열리는 증거조사기일은 변론기일을 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외에서 하는 증거조사기일은 임의적 변론기일이지만 법정 내에서 하는 증거조사기일은 필요적 변론기일에 속해요. 그래서 법정 내에서 하는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일 해태의 효과가 발생해요. 자, 한쪽 당사자가 이제 그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이제 진술간주,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이제 소치와 간주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이제 진술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 진술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한쪽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마치 출석해서 자신이 제출한 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술한 것처럼 간주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구술주의잖아요. 구술주의니까 뭐예요? 법원에 내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 주장한 것으로 된다 그랬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내가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진술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장한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술 심리주의잖아. 구술로 진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원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같은 서면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을 했는데 내가 결석을 했어. 자, 이런 경우 법원이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지금 당사자가 지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냈으면 이 서면은 지금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어떤 준비서면이나 이런 걸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출석하고 나는 결석을 했어요. 그럼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내가 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주장이 있어야 상대방도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결석을 해서 내가 진술을 안 했으면 내가 써낸 소장, 답변서, 준비 내용은 그 진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겠어요? 그죠? 재판이니까 양쪽 당사자가 서로 공방을 벌여야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 일방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 일방만 혼자 주장해.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서면을 제출하고 결석했을 때 법원에서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당사자 일방이 결석했을 때 어떤 서면을 제출한 사람이 결석한 경우에 그때 진술관조야. 서면을 제출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같은 서면을 제출하고 결석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결석했네요. 저 기일을 다시 잡을까요? 그래서 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기일을 연기해요. 실무에서는 진술 간주하고 재판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일 연기를 하죠. 기일 연기를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 간주하고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기일 연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진술 간주하고 재판을 하는지. 근데 하여튼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게 판사님들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못해요. 보통 이제 기일 연기하죠. 아, 무슨 일 때문에 출석을 못했구나. 그래서 기일 연기를 하죠. 근데 기일 연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을 진행하려면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것을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 간주야. 왜? 진술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얘가 뭘 주장한 게 되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쪽에서 아무 주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반박을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결석을 했어요. 소장을 내놓은 원고가. 그래서 첫 변론기일에 결석했는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이란 서면을 냈다고 주장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변론에 가서 소장이 기재된 내용을 진술했을 때 물론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소장이 기재된 내용 뭐 진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구술로 진술을 했을 때 비로소 소장이 기재된 어떤 사실을 주장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석을 했어. 그럼 아무것도 진술한 게 없잖아. 그럼 아무것도 원고는 아무것도 주장한 게 없는데 피고 혼자서 무슨 1인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진행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간주하는 거예요. 마치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기일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원고가 결석을 하게 되면 피고가 변론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쌍방 불출석을 유도하죠. 쌍방 불출석을. 이제 나중에 소취와 간주를 노리고 쌍방 불출석을 유도하는데 만약에 판사가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진술 간주를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그 밖에 준비 서면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마치 출석해서 자신이 제출한 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술한 것처럼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69쪽 두 번째 단락 보시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진술 간주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지 아니면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이에요. 그런데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진술 간주를 해야 돼요. 진술 간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진술 간주의 효과가 269쪽이에요. 269쪽에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다투는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출석해서 그것이 진술 간주되어도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준비 서면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 그 서면이 진술 간주되어도 증거 신청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술 간주의 효과가 변론 관할이나 증거 신청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어요. 그 답변서에는 원고의 어떤 본안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어. 근데 피고가 이렇게 답변서만 내고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진술 간주하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이때 이 진술 간주됐을 때 거기 피고가 제출한 진술 간주된 답변서 서면에는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맨 처음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해서 다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변론 관할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변론 관할이.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진술 간주됐으니까 이거 변론 관할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진술 간주의 효과는 변론 관할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론 관할은 어떤 경우만 성립해요? 진술 간주된 경우에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고 피고가 현실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다투었을 때 그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술 간주된 것만으로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준비 서면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증거를 첨부해서 낸단 말이에요. 증거 신청. 그 증거 조사를 하면 이제 증거 조사를 하게 되겠죠. 뭐 내가 해서 갑호증, 의로증 이렇게 해서 서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서증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하잖아요. 자, 이때 증거 신청한 효과가 발생하냐 이거. 내가 지금 준비 서면에 예를 들어 갑제, 오증, 뭐 계약서를 첨부해서 냈어요. 근데 내가 결석을 했어. 근데 그게 진술 간주됐어. 그러면 진술 간주되면 그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때 그 준비 서면 첨부해서 낸 갑제, 오중 증거 신청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신청도 뭐예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현실로 출석해서 직접 구술로 한 때 그때 증거 신청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간주의 효과는 변론 관할이나 증거 신청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음 자백간주. 자백간주는요. 공시송달. 아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서면에 제출 없이 불출석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불출석한 사람이 아무런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일 통지 이외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아무런 서면도 내지 않고 결석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출석한 당사자의 주정 사실에 대해서 마치 출석해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처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 270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자백 간주는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변론주의 자백의 구속력 설명을 할 때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법원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권을 배제하는 효력. 그러니까 법원은 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사실 인정권이 배제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자백한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임의로 그 자백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어. 그런데 자백 간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 간주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어서 자백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자백 간주가 있어서 이제 패소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면 자백 간주의 효과는 번복이 돼요. 다음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한번 보죠.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그러니까 원고 피고 모두 이제 결석하지 않은 경우죠. 또는 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했는데 출석한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도 그때도 쌍방 불출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대한 열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소송에 대한 열의가 없는데 출석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취하 간주해버리는 것,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서 소송을 종료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양쪽 당사자가 한 번 불출석했는데 바로 소취하면 이건 너무 매정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두 번. 그래서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2번 불출석했어야 돼. 2번 불출석. 그래서 그 270쪽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양쪽 당사자가 2회 변론기일에 2번, 변론기일에 2번 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두 번 불출석하고 두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소치가 간주되는 건 아니고 1개월 정도 기다려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 빨리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라는 기일 신청을 해서 소송 수행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양쪽 당사자에게 소송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소취하 간주를 해서 소송을 종료시켜요. 자, 271쪽 한번 보시죠. 2회 불출석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단속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회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 불출석, 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 근데 3회 변론기일에 또 양쪽 당사자 불출석했으면 2회 불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치가 간주된다. 그러나 동일 신급의 동종의 기일에서 불출석했어야 된다. 동일 신급의 동종의 기일.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한 번, 항소심에서 한 번 하면 두 번 불출석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심에서 한 번 결석했다. 항소심에서 그냥 한 번 결석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 전후에 걸쳐 각각 1회 불출석했다고 해서 2회 불출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 전후에 걸쳐 각각 1회 불출석했어도 2회 불출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건물이 전소해서 불타서 전소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냥 그 건물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교환적 싹 바꿨어요. 종전의 건물 명도 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그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이걸 교환했다 그래요.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건물 명도 청구 소송 계속 중에 1회 불출석했어요. 쌍방 당사자가. 그 다음에 불출석하고 난 다음에 1회 또 한 번 1회 불출석했어요. 자, 이 경우에 2회 불출석으로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소송물이 바뀌었잖아. 소송물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2회 불출석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본래의 소 계속 중에 1회 결석한 후 청구의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 확인의 소 등이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불출석하고 기일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본래의 소 부분만 취하 간주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면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종전에 건물 명도 청구만 있었어요. 건물 명도 청구만 있었을 때 1회 불출석을 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어. 이때는 교환한 게 아니라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건물 명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두 개의 청구가 있는 거죠. 요걸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라 그래. 청구를 추가했어. 추가한 경우 종전에 건물 명도 청구해서 당사 쌍방이 1회 불출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건물 명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면서 또 한 번 결석했어. 이때 종전 건물 명도 청구는 뭐예요? 두 번 결석이 되는 거죠. 그죠? 당사 쌍방 2회 결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새롭게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는 한 번 결석한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본래의 소부분만 취하 가주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건물 명도 청구했을 때 한 번 결석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청구가 지금 소송 계속 중이죠. 두 개의 청구가 있는데 이때 1회 또 불출석했어. 쌍방이. 그때 이 손해배상 청구는 1회 불출석이 되는 거고 건물 명도 청구는 종전과까지 합해서 2회 불출석이 되니까 종전에 그 건물 명도 청구는 소치하 간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만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은 별개의 기일이기 때문에 변론 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 준비 기일에서의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 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변론 기일 1회 불출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론 준비 절차가 종결되고 변론 절차로 들어왔는데 변론 기일에 이제 당사 쌍방이 또 1회 결석했어요. 그럼 2회 결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에 한 번 결석은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변론 절차로 들어와서 변론 기일에 한 번 결석했으면 그냥 한 번 결석이라는 거죠. 자, 271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소치와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시기는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272쪽 한번 보시죠.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한 때에도 당사자의 기일 지정 신청에 의한 기일 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기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소치와 간주의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 지정을 할 수 있죠.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 지정을 해도 소치와 간주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효과 한번 보죠. 소치와 간주되어 소송 개송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소송이 종료되겠죠.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이런 소치와 간주의 효과,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치와 간주된다 그랬어요. 소치와 간주된다. 아, 참, 또 뭐 하나 빠졌네.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있어서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변론기일에 이젠 세 번째 당사자 쌍방이 3회 불출석했어요. 3회 불출석한 경우는 어떻게 돼? 그 3회 불출석한 날 바로 소치와 간주돼요. 그건 이제 우리 272쪽에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있죠. 기일 지정 신청 뒤에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3회 불출석 한 경우죠. 근데 3회 불출석했을 때는 바로 그 불출석한 때 소치와 간주돼요. 이런 소치와 간주의 효과는 상소심에도 준용이 돼요. 다만 상소심에서는 소가 취하되는 게 아니라 상소가 취하돼요. 그래서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이 선고된 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항소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올라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다음에 1개월 이내 지정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소치와 간주의 효과가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항소심에서는요, 소가 취하되는 게 아니에요.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소취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심 판결 효력까지 소멸하고요. 맨 처음에 소송 제기하는 그 당초에 소급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버려요. 소취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항소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 결석하고 1개월 이내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항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거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지문으로 요거 많이 출제돼요. 여러분들 착각하기 쉽다고. 뭐 소치와 간주의 효과는 상소심 절차에도 준용되고 따라서 뭐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이내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상소가 취하되는 거죠. 항소가 취하되든지.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변론을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기일 기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